윤석열 대통령이 첫 휴가에서 복귀한 오늘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해 자진 사퇴 형식으로 거치 정리에 들어갈 것이란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통령실 참모진 일부 개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 시각 정치권 이슈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김성애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휴가 복귀에서 이제 많은 질문이 나왔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인적 쇄신이 있습니까? 라는 부분이었거든요. 이게 박순애 부총리 오늘 좀 공개 일정을 좀 많이 줄인 걸 보면서 사퇴 수순 아니냐라고 하는데 맞겠죠? 네, 그럴 걸로 보입니다. 우선 대통령께서도 국민의 관점, 국민의 시각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강조를 하셨는데요. 네. 사실 박순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학령 개편 관련해 가지고 많은 국민들의 우려를 사지 않았습니까? 만 5세. 네, 만 5세로 이렇게 학령을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최근에 저희 보면은 30대, 40대 지지율이 거의 급전직하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 주변에 봐도 이제 한 6살 남짓 아이를 둔 부모들의 굉장히 우려들이 많았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을까 싶고 또 시기상으로도 내일 국회 교육위가 예정되어 있고 거기에 박순애 장관이 출석을 원래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오늘 중으로 어떤 박순애 장관의 거치 정리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한 명으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던데요. 일단 박순애 장관 입장에서는 억울하게도 생겼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이 대통령 공약이었습니까? 아니죠. 그럼 인수위 때 논의했던 과제인가? 아니죠. 국정 과제 100대 과제에 들어가 있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 장관이 갑자기 본인 아이디어 샘솟았다고 이걸 가서 대통령께 드리고 자 이거 합시다 그러 하고 거기다 대통령이 빠르게 시행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대통령님의 사과가 먼저죠. 이게 지금 교육부 장관이 혼자 낸 아이디어의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0으로 수렴하거든요. 대통령실의 아이디어거나 아니면 대통령 혹은 대통령급의 어떤 인물이 냈던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이것을 교육부 장관에게 전부 다 책임을 지라고 하면 그걸 믿을 국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라는 점에서 저는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 이것이 먼저 선행되고 나서 교육부 장관 청문회도 거치지 않고 임명해서 결국 이 사달하게 오게 된 지점에 대해서 분명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 이제 정부 구성 100일이 거의 다 되어 갑니다. 그런데 정부 제 기억으로는 아마 김종필 총리가 서리들을 못했던 97년을 제외하면 정부를 구성하고 나서 100일 동안 장관 진용을 못 갖췄던 적이 이번이 처음인 것 같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먼저 설명하시는 게 저는 순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대통령급 부분에 대해서 좀 애매하긴 하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네. 관련돼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던 부분들이 좀 있는데 전 누가 봐도 교육부 총리가 혼자 아이디어를 낸 것은 아닐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안철수 의원이 원래 얘기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완전히 갑자기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요. 이게 교육부 캐비넷에 굉장히 오랫동안 들어가 있던 내용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도 이 학력 인구를 당기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는 논의를 했었던 부분이고 대통령께서 직접 사과를 안 하신다 해도 본인이 임명한 장관을 걷어들이는 것 그 자체로도 대통령께서도 어떻게 보면 타격을 입으시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참모진은 개편해야 됩니까?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가능성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나오는 얘기들 보면 아직 100일도 안 된 상황에서 참모진 대폭 물갈이는 안 할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최소한 비서실장과 어떤 정무수석 그리고 홍보수석 라인은 한번 개편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휴가를 가 계시는 동안에도 참모들이 대통령을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굉장히 힘들게 했었어요. 예컨대 펠로시 하원 의장을 만나느니 안 만나느니 그리고 작게는 그 연극을 보고 나서 뒤풀이 사진을 고르는 그 센스에 이르기까지 저는 대통령실의 정무 기능과 공보 기능이 과연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느냐. 저희 여권에서도 굉장히 우려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대통령께서 조금 전향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참모진 개편. 저는 김대기 비서실장은 실제로 사표도 이미 내셨다고 하죠. 반려가 된 상태라고 하는데 교체해야죠. 근데 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누가 대통령께 나가서 진짜 고언을 할 수 있는가? 저는 이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대통령이 모든 걸 맡게 할 수는 없는데 또 대통령이 예전에 보면 그 쓴소리를 하면 잘 듣고 고치시는 면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부 정부 들어서서는 대통령한테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방금 홍보도 말씀하셨는데 수차례 문제가 됐잖아요.
심지어 나토 갔다 왔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갔다 와서 김건희 여사 뒷짐지고 있는 사진이 배포된다든지 이번에 인도네시아 정상회담 때도 두 분 정상에서 건배하고 있는데 그 옆 화면을 보면 김건희 여사 갑자기 서 있는 사진이 등장한다든지 뭔가 좀 전반적으로 구도가 잘 안 맞지 않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명이나 설명은 없고 그리고 이 국정 운영하는 데서 대통령 비서실장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까지 경찰국 논란 때 딱 한 번 언론 앞에 등장하고 그 외에는 나서지 않고 있는 모습 등을 고려하면 예전 좀 쓴소리를 할 수 있는 분이 나서서 이 국정 운영에 있어서 대통령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분으로 좀 비서실장에도 모든 교체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지율이 오늘도 나왔습니다. 새롭게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70%를 넘었습니다. 처음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긍정평가는 27.5%로 전주보다는 1.4%포인트가 내렸습니다. 일단 뭐 반전의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의 여론조사였기 때문에 이 하방의 압력을 그대로 받아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어떻게 좀 보시는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통령께서 휴가 가 계시는 동안에 오히려 악재들이 많이 터졌습니다. 네. 뭐 학령 인구, 학령 연령 그 5세로 낮추는 부분 아까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 정책 자체가 국민들의 공분을 산 것은 물론이고 그 이후에 박순애 장관의 대응도 굉장히 국민들에게 봤을 때 참 좀 부끄러운 면들이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언론인들을 피해서 나가다가 뭐 이게 신발이 벗겨지고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국정 지지도에 좋은 영향을 줬을 리가 만무하고요. 이게 뭐 앞으로 1, 2주가 오히려 이제 굉장히 중요해졌다. 쇄신 메시지 이게 인적인 쇄신이든 메시지의 면이든 반전의 모멘텀을 어떻게 잡을 거냐. 뭐 특히 100일 또 광복절 경축사 이런 부분들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네. 하락 이유. 저는 특히나 이번 하락 이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지도 않았는데 하락했다는 점이 저는 좀 큰 문제라고 보고요. 이명박 대통령 때는 소고기 수입하겠어라는 선언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대를 했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철회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조정 국면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딱히 무엇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떨어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거기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방한 때 뭐 다 좋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특히나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문재인 정부의 친중 노선을 비판하면서 우리 미국과의 동맹 강화하겠다 했으면 대통령직에서 직접 안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 하원 의장을 누군가서 공항에서 영접하는 기본 절차 그리고 지금 돌아다니는 모든 일정에서 전부 다 국가 수반을 만나는데 우리나라 하나만 빠졌거든요. 그래서 펠로시 의장이 동경에서 이 기자회견 할 때 다른 나라 정상들을 만났고 사우스 코리아에 가서는 주한미군을 만났다. 이런 표현이 지금 등장하는 등 외교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했던 미국과의 이걸 강화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 지점에서는 갑자기 중국의 눈치를 보는 정권처럼 돼버렸고 굉장히 자존심 상하게도 중국의 관영 언론들이 일제히 나서서 대한민국의 예의가 바르다 이런 얘기를 지금 듣고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도대체 윤석열 정부의 외교 방침은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질문이 지금 생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어떤 방향 없음, 철학 없음이 지금의 지지율 하락을 인도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외교 문제까지도 함께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같이 질문을 드리면 이제 펠로시 의장의 전화 네. 대담이었죠. 전화로만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선 이제 기본적인 입장과 관련해서는 외교라는 게 항상 한 방향으로만 달려갈 수는 없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저희 윤석열 정부가 당연히 저희의 혈맹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시한다라는 건 뭐 모두가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미국 일변도의 외교를 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또 어떨 때는 중국, 어떨 때는 아세안, 뭐 다양한 국가들과 어떻게 보면 저희 뭐 외교적인 실리, 국익을 생각해서 외교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다만 제가 아쉬운 부분은 전화 통화를 한다라는 게 정해져 있었다면 그걸 정확하게 미리 공지했으면 어땠을까. 더 나아가서는
만약에 전화 통화를 할 계획이었다면 대통령께서 거제를 가셨으면 어땠을까? 왜냐하면 지금 이게 서울에 계시는데 이게 전화 통화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어색하게 다가올 수 있는 부분들인데 제가 지적하는 참모진의 일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지점입니다. 이게 대통령께서 다 이런 계획을 혼자서 수립할 수 없어요. 그래서 좀 어떤 외교 라인이라든지 공보 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조금 일처리를 깔끔하게 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관지어서 이제 중국과의 외교, 치포와 관련해서도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일단은 뭐 회의에 참석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중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진행돼야 됩니까? 우선 우리 외교 당국은 치포에 참여는 하긴 할 텐데 이게 뭐 중국을 배제하는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식의 이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얘기는 사실은 조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익을 고려해서 한다라고는 할 수는 있는데 네. 그러니까 치포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요구 사항을 과연 미국이 들어줄 수 있겠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우리도 끼워서 그럼 치5를 하자라고 치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결국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 쪽의 그 동맹에 뭐 같이 할 거냐 아니면 중국 쪽 라인을 탈 거냐라는 선택의 순간에 올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사실 미국 쪽 라인은 안 탈 수 없어요. 지금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희나 대만이 반도체를 공급하지 않게 되면 중국이 곤란한 지금 그런 상황에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치4에 한해서는 조금 더 미국 주도의 그 공급망에 편입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펠로시 의장과의 만남이 불발된 것과 치포 다 연관성 있는 일련의 흐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하나 일관된 흐름으로 보여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문재인 정부가 소위 말하는 친중 외교를 했다 또는 이제 이것을 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한 것 아니냐고 하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국익 외교죠. 건건이서 어느 것이 대한민국에 유리할 것인가를 판단하면서 움직였단 말입니다. 근데 이번 나토에 가서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한미일 군사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번에 낸시 펠로시 의장이 대만 방문할 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중국이 대만을 포위했죠. 사실상 포위하고 전쟁 기동 훈련과 같은 형태의 훈련을 했죠. 근데 여기에서 오늘 보도를 보니까 주한미군에 있던 U2 정찰기가 그 대만 쪽으로 가서 정찰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앞으로 대만과 중국 사이에 그런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전쟁이 벌어질 경우에 주한미군이 참전을 할 이런 상황이 지금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대한민국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을 복잡하게 고려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네. 치포 동맹만 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중국의 시장이 아무리 넓어도 미국으로부터 원천 기술을 받지 못하면 대한민국 반도체 미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치포 동맹에 가는 쪽으로 정하는 건 맞겠지만 그 가운데서 중국과 어떻게 양해를 받을 것이고 이것을 국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를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지난 후보 기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보험료 제일 많이 타는 게 중국 사람들이다. 초고액 중에 10명 중에 8명이 중국 사람이다. 이런 종류의 대통령이 되실 분이 혐중 발언을 막 서슴지 않고 하시고 지금 그 중간에서 이 국익에 맞는 외교를 하려고 하니까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방향을 국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작업 그리고 나는 이쪽으로 가겠다라는 본인의 큰 비전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짧게만 말씀드리자면 지금 사실 그런 방향으로 저희 정부가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치4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원천 기술 같은 부분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진 장관이 뭐 동시에 또 중국에 방문해가지고 우리 쪽 입장이라든지 중국과의 외교 관계에 대해서 또 조치를 취하는 것이고요. 또 선거 과정에서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선거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좀 센 발언들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이게 뭐 저도 좀 물타기를 하자면 당시 이재명 의원도 미군에 대해서 뭐 점령군 이런 과격한 표현을 써서 문제가 되고 이런 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께서 뭐 그때와 같이 뭐 중국에 대해서 과격한 언사를 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아니 문제는 하고 안 있죠. 생길 겁니다. 한덕수 총리는 중국 경제가 꼬라박는 수준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다음에 대통령실 최승목 경제수석 같은 경우는 중국과 교역량을 줄여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삼성이 만든 반도체 25%를 중국에 팔고 있고 우리나라 전체 교역량에서 유일하게 흑자가 나는 게 중국하고 홍콩밖에 없는데 이거를 줄이자 꼬라박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시려는 건지
큰 그림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뭐 중국 경제가 지금 좀 어렵다라는 정도의 취지의 얘기일 거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반도체 수출 같은 경우도 마치 이 부분은 민주당이 저희가 중국에 수출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중국에서 오히려 저희 쪽 수출을 더 늘려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간재 수출의 개념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중국과 대만 사이에 그 관계가 안 좋아져서 대만의 TSMC가 중국에 대한 반도체 공급을 줄이면 오히려 삼성과 하이닉스에 대한 중국의 의존도도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우리가 중국의 눈치를 안 볼 수 없다 이런 얘기도 사실 경제 상황과 잘 안 맞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진 장관이 내일 중국에 가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올지도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아이템으로 넘어가 보면 윤익은 경찰청장 인사청문회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아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여야가 확실히 색깔은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결론을 예상하십니까? 네, 근데 경찰국 충돌 문제는 사실 법리적인 면이 있는 것이고 결국은 이제 뭐 법원이 됐든 어떤 사법기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야가 치고받고는 하겠지만 사실 결론이 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뭐 경찰대 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갑작스럽게 나온 거에 대해서 또 여당에서는 그 명분을, 또 야당에서는 이게 경찰 길들이기가 아니냐라는 식의 뭐 공방이 주고받아질 것 같은데, 지금까지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대통령의 지명자가 상대적으로 스무스하게 통과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좀 공방은 있겠지만 뭐 특별히 문제되지 않고 통과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네. 경찰국 신설과 관련돼서는 이게 뭐 경찰국이라는 걸 만들지 말아야 된다, 절대 안 된다 이런 입장이 아니라 시행령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이명박 정부 때 법제처장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최근에 국회 입법조사처에 자문을 하고 있는 여러 자문위원들도 이건 법으로 고쳐야지 시행령으로 고치면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강행한 것은 사실 뭐 경찰청장 책임은 아니죠. 경찰청장이야 행안부 장관에게 면접 보러 들어가서 자, 경찰국 찬성하세요, 반대하세요 물어보고 찬성한다는 말을 듣고 임명을 하셨다라고 지금 장관이 직접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건 장관에 대한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장관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야 하고, 국민 여론도 지금 절반 넘게가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고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좀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고요. 국민의힘 말씀하시는 경찰대가 경찰을 장악하고 있어서 경찰을 개혁해야 된다. 저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찬성을 하고요. 그런 식의 개혁을 또 국민의힘이 펼쳐나가는 지점도 분명히 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각 당의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비대위 위원장 주호영 의원이 조금은 유력해 보인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문제는 비대위가 출범을 하더라도 다음 당대표, 전당대회는 또 언제 여느냐, 또 언제까지 또 임기하느냐, 이런 얘기는 계속 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이제 복잡한 문제가 됐습니다. 네. 이게 예를 들어서 다음 전당대회를 쉽게 얘기해서 이준석 대표가 출마 가능한 시기에 하느냐, 아니면 당원권 정지가 되어 있는 시기에 하느냐, 그리고 또 뭐 이준석 대표가 출마 불가능한 시기에 한다 하더라도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당권 주자들의 유불리가 사실 갈립니다. 아무래도 조금 더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가능하면 늦췄으면 좋겠다라고 그렇죠. 하는 분들도 계시고, 뭐 지금 당장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게 당분간은 꽤나 시끄러울 것 같고요. 주호영 의원이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하신다면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일이 이 부분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이거 가지고 당내 잡음이 좀 덜 나오고 여당이 해야 되는 정책적인 기능들을 해서 대통령실을 좀 뒷받침할 수가 있는데, 이걸 계속 길게 가져가게 되면은 앞으로 어마어마한 경랑에 휩싸일 거기 때문에 또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지난번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끝나고 나서 짧게 또 비대위원장 대행을 하신 적도 있고, 당내에서 워낙 이 뭐랄까요, 또 오래 또 생활을 해보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런 당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뭐 적합한 인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추가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 당 대표 후보로 나올 만한 사람들은 뭐 김기현 의원이나 네. 안철수 의원.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도 나올 수 있습니까? 원래는 나오고 싶어 하셨던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솔직히 좀 쉽지 않지 않겠느냐,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비대위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이거 속담에 비유하자면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인데, 제가 뭐 이준석 대표를 빈대 비유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 실제로 지금 하는 일은 이준석 대표를 잡자고 당사에 불을 지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기를 살짝 피우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석유를 껴안고 불을 지르고 계세요. 그래서 당원도 거치고 당규도 거치고 비대위를 만드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어떤 사람은 다음 달에 하자 그러고 어떤 사람은 내년에 하자 그러고 아무도 정리가 안 되는데 서로 멱살만 잡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어물쩍어물쩍 하루가 지나가는 건데 이 모든 문제가 불거진 게 사실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권한대행 맞고 그냥 그대로 갔으면 된다라고 크게 무리가 없어. 근데 사실 그거보다 한 발 더 나가면 전으로 돌아가면 이준석 대표가 경찰 수사 결과 나올 때까지 당대표를 하고 있다가 경찰이 기소 의견을 송치하면 그때 윤리 소집해서 한 번에 제명해버리고 당을 새로 만들었으면 되는 문제예요. 근데 왜 이런 무리를 했는지 알 수가 없고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문자가 공개된 다음부터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집더미를 들고 와서 당사에다 불을 지르면서 새로 만들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것이라 대통령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 모든 난리는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으로 보여지게 되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저는 수습을 빨리 해야 되는데 주호영 의원이 안철수 의원하고도 가깝고 두루두루의 사이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묘수를 잘 찾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불을 빨리 꺼야지 이러다가는 기둥도 안 남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불을 질렀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네. 보니까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강경 대응 쪽으로 좀 선회한 것 같아요. 그러면 분위기는 더 불이 커지는 거 아닙니까? 뭐 저는 근데 이미 큰 불이 나 있는 상황이어가지고요. 이준석 대표가 뭐 불을 좀 더 질러봤자 네. 뭐 성냥불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많은 당원분들이 이준석 대표가 법적 대응에 나서서 승소하게 되면 당이 더 경랑 속으로 빠져드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많이 돌려봤는데요. 생각보다 그렇게 큰 경랑은 안 생길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 이준석 대표가 승소를 하게 되면 비대위는 못 만들고 원내대표의 직무대행 체제가 그대로 가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에서 사실 내려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되는 뭐 주호영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오선의 다른 중진들이 원내대표를 맡아서 그분이 직무대행으로서 당을 추스려도 사실 결과는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당분간 어떤 형태로든지 당의 경랑은 있을 것이지만 네. 이준석 대표의 가처분이 뭐 받아들여진다고 해서 뭐 당이 더 어마어마한 혼란에 빠지거나 그럴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미 충분히 혼란스럽습니다. 네. 그렇다면 친윤계의 이선 후퇴는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외견상으로는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컨대 장제원 의원이 지금 무슨 어떤 특별한 당직을 맡고 계신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제원 의원이 저희 당에서 영향력이 작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뭐 권성동 원내대표 정도의 이선 후퇴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지금 대통령의 집권에 아직 초반이고 대통령과 가깝다고 하는 분들의 당내 영향력은 어떤 형태로든 뭐 계속 발휘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와중에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의 선임 보좌관들이 몇 군데 정책보좌관으로 갔습니다. 보통 이제 정책보좌관으로 가는 경우는 좀 많은데 한 곳에서 여러 명이 나왔다는 게 좀 얘기가 될 것 같긴 해요. 예, 의아하긴 하죠. 네. 그런데 뭐 저는 이거는 크게 국회에서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요. 원래 정책 보좌관 자리에 가서 제일 일 잘하는 사람들이 의원실에 있던 보좌관들이거든요. 그렇죠. 본인의 네. 전문 분야를 찾아서 가는 활동이기 때문에 일단은 색안경을 쓰지 않고 그냥 보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는 이재명 대세론이 굳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상대로네요. 예, 예상했던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당원들이 전폭적으로 지지를 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권리당원들은 사실은 온라인에서 주로 활동하는, 그러니까 여론에 눈에 띄는 분들이 전체 한 25% 정도, 그러니까 전체 당원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가입한 분들이 한 25% 정도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지역에서 소위 말한 지역위원장과 시구위원들이 당원 가입을 권유해서 들어오는 당원들인데 네. 그런 분들이 다 모여서 투표를 했고 투표율 한 40 몇 % 정도 되는데 이게 뭐 평균 투표율이거든요. 그런 정도에서 70%가 넘는 지지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호불호와 상관없이 지금의 위기의 민주당은 이재명 의원이 맡아서 가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는 당원들이 대다수인 것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보면 이제 박용진 후보만 20% 초반 정도 나왔고 한 자릿수에 이제 강훈식 의원이 됐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97 세력의 힘을 못 쓰는 부분.
그러니까 사실 당원들이 젊기만 하다고 뽑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착각하는 것들이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이준석은 되고 왜 박지원은 안 되냐. 뭐 이런 논의들 하는데 네. 이게 단순히 나이가 젊다고 해서 이준석 대표 뽑아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강훈식 의원도 내가 97이다, 세대 교체한다라는 것 이상의 뭔가 비전을 보여줬었어야 되는데 저만 해도 별로 그렇게 기억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강훈식 의원 뭐 나이스하고 이미지 좋고 뭐 다 알겠는데 그거 이상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사실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회가 재미있으려면 네. 박용진 의원보다 강훈식 의원이 더 잘 나갔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박용진 의원은 이미 뭐 대선 그 경선 후보까지 했었고 뭐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당 내에서는 솔직히 세력 기반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강훈식 의원 같은 새로운 인물이 나와서 과거의 이준석 대표 신드롬처럼 뭔가 막 새로운 바람 확 일으키고 이렇게 해야지 이재명 의원 대 신진 세력이라는 구도가 선명하게 생기는데 네. 그게 안 나온 시점부터 이거는 뭐 어대면 구도로 가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재명 의원이 대선에서 아쉽게 진 거에 대한 그 안타까움을 아직도 많이 지니고 계신 것 같습니다. 딱 한 말씀만 드리면 이재명 의원이 64년생이에요. 97세대라고 불리시는 분들이 70년대 생 아닙니까? 그렇죠. 6살밖에 차이가 안 나서요. 세대 교체라는 말이 되게 어색합니다. 4년 뒤면 본인들이 세대 교체의 대상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나이에 의한 세대 교체를 들고 나온 것부터가 좀 패착이었다고 봅니다. 예. 그렇다면 또 한 가지 당원 개정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방탄용으로 바뀌는 거 아니냐? 80조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당원 80조에 따르면 기소가 되면 당직을 정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사에 대해서 좀 모르시는 분들 많아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2015년에 문재인 당시 대선 지고 나서 당대표가 됐을 때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그 당시 혁신위원으로 뭐 대표적인 인물이 조국 교수도 있었고 그 혁신위에서 만들었던 혁신안 중에 우리가 깨끗한 민주당이 되자라는 뜻으로 만들어 놓은 조항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조항에는 부칙이 있는데요. 윤리위에서 그 해당 기소가 정치적이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당대표를 상정하고 한 것은 아니지만 윤리위란 조금 독립적인 기구를 통해서 이걸 보도록 했던 것은 지금은 이루어지는 기소가 정치적인 것인지 아니면 당직자의 문제였던 것인지를 두루두루 살펴보고 하라고 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전 그 이후로 한 7년 정도 문제없이 사용해왔던 규정이고 지금에 와서 고친다고 하면 오히려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의 뜻과 상관없이 이재명 의원을 불편하게 만드는 저는 교체라고 생각을 해서요. 윤리위가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는 이 부칙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대로 가는 것이 더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박용진 후보 역시도 이와 관련해서 만약 고쳐진다면 국민의힘은 웃을 것이다. 웃을 수 있는 부분입니까? 네, 뭐 저희가 지금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를 보면서 그나마 희망이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되시고 뭐 친명계의 이 굉장히 강경하신 분들이 대부분 최고위원으로 들어가실 것 같아요. 네. 그럼 저희에게도 그래도 좀 기회가 오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고 또 박용진 의원의 지적이 타당한 것이 과거에 민주당이 조국 수호 때문에 굉장히 곤혹을 겪지 않았습니까? 이게 당대표인 이재명 의원에 대한 제명 수호가 되게 되면 이 어떤 진폭이 과거에보다 3배, 4배 커질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도 이번 당원 개정은 민주당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과격하다 말씀하신 한 말씀만 드리면 이재명 의원이 얼마나 실용적인 사람인지는 당대표가 되고 나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